아내가 인테리어에 가장 정성을 쏟은 공간은 단연 거실과 부엌이었다. 아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2인용 소파를 거실에 들여놨다. 패브릭 소재의 충전재로 건설 폐목재와 마블 스펀지를 쓴 저가 소파였다. 나는 아내의 선택에 토를 달지 않았다. 어쩌다 아내가 의견을 물어보면 나쁘지 않네, 괜찮네, 덤덤하게 대꾸했다. 나 역시 허름한 아파트가 아늑하게 바뀌는 게 싫지 않았고 아내의 밝은 기운을 쐬는 게 좋아서였다. 아내는 소파 옆에 잘생긴 고무나무 한 그루도 들여놨다. 영우가 더 이상 화분 위 돌을 빨거나 잎을 뜯어먹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 러브, 해피니스 같은 영어 단어가 적힌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파스텔톤 깡통을 올려놨다. 한쪽 벽면에는 철사와 앙증맞은 나무 집게를 이용해 빨래 널듯 가족 사진을 전시했고, 그러고도 뭔가 허전했는지 나무 위에 새 3마리가 앉은 월 스티커를 붙였다. 부엌과 마주한 작은 방은 영우 방으로 꾸몄다. 영우가 처음 가져보는 자기 공간이었다. 평소 구석에 숨는 걸 좋아하는 영우를 위해 아내는 시장에서 직접 천을 끊어다 인디언 천막을 만들었다. 영우는 아기 때부터 어디든 잘 기어들어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집어먹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아내는 영우방 창문에 로보카 폴리가 그려진 롤 스크린을 달고 방문에 기역, 니은, 디귿 한글 차트를 붙였다. 기역을 아내는 강아지가, 니은 칸에는 나비가 나오는 식의 브로마이드였다. 그즈음 영우는 막 글자를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공부에 영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글씨를 쓰라고 손에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쥐어주면 여기저기 형체를 알 수 없는 곡선을 그리며 아내가 애써 청소해 놓은 바닥을 더럽히곤 했다. 평소 언성 높이는 법이 별로 없는 아내는 자신이 힘들여 가꿔놓은 공간을 아이가 어지럽힐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어느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랬다. 영우는 제 엄마의 간섭 따위 아랑곳 않고 날마다 온갖 사물에 침을 묻히고 그림책을 찍고 음악이 나오면 상체를 좌우로 흔들고 식탁 아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놀았다. 그리고 가끔은 원뿔형의 인디언 천막에 들어가 종알종알 싱그러운 헛소리를 하다 잠이 들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얼굴로.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무고한 얼굴로 잤다. 신기한 건 그렇게 짧은 잠을 청하고도 눈 뜨면 그 사이 살이 오르고 인상이 변해 있다는 거였다. 아이들은 정말 크는 게 아까울 정도로 빨리 자랐다. 그리고 그런 걸 마주한 때라야 비로소 나는 계절이 하는 일과 시간이 맡은 몫을 알 수 있었다. 3월이 하는 일과 7월이 해낸 일을 알 수 있었다. 5월 또는 9월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부엌 벽면이었다. 남루하고 어지러운 세간 사이로 유일하게 아름다움을 주장해 그렇지만 안간힘을 쓰듯 화사의 눈에 띄었다. 벽면에는 이미 한참 전에 유행한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었다. 탐스럽다 못해 징그러운 붉은 튤립이 송이송이 무더기로 박힌 포인트 벽지였다. 흰색 바탕 위론 누런 얼룩과 파리똥인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까만 점들이 튀어 있었다. 아내는 까다롭고 엄정한 얼굴로 부엌 벽면을 천천히 뜯어봤다. 그러곤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 단순하고 산뜻한 벽지를 발랐을 거라 속삭였다. 중요한 건 수납과 배치, 배색이라고. 인테리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바로 이런 거라며 사뭇 전문가 행세를 했다. 육아며 직장일로 정작 자기는 미용실도 못 가면서 그랬다. 우리 집도 정신없잖아.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변했다. 우린 애가 있으니까 그렇지. 살림과 양육에 대해 내가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무척 예민하게 굴었다. 이 집도 애가 있었나 본데?
부엌 형광등 스위치에 붙은 라바 스티커를 가리키자 아내가 볼멘 소리를 했다. 우리 집은 여기보다 작잖아. 좁은 집은 아무리 정리해도 표가 안 난다고.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 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 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아내 말대로 눈맛도 시원하고 집이 넓어 보였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4인용 식탁을 놨다. 무광색 미색 다리에 엷은 감빛 상판을 얹은 따뜻한 느낌의 식탁이었다. 우리는 그걸 밥상 겸 찻상 그리고 책상으로 썼다. 아내는 식탁 한쪽에 전기 주전자를 비롯해 녹차와 허브차 티백, 종합 비타민제, 견과류를 올려놨다. 투명 용기에 담은 원두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으슥한 기분이 드는 커피 그라인더를 나란히 두는 일도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밥을 먹었다. 드물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폈지만 우리끼리는 대개 식탁을 이용했다.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욕실 유리컵에 꽂힌 3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앙증맞은 유아용 변기 커버를 보며 그렇게 평범한 사물과 풍경이 기적이고 사건임을 알았다. 아내와 나는 식탁에서 영우를 먹이고 혼내고 어이없는 말대꾸에 그만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그 와중에 권위를 잊지 않으려 재빨리 엄한 표정을 짓곤 했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 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 4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 튄 거였다. 아내와 나는 복분자액이 터진 날의 일을 따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본가로 내려갔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려 했었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하루, 아주 긴 하루. 아내 말대로라면 다 엉망이 되어버린 하루를 가끔은 사람들이 시간이라 부르는 뭔가가 빨리 감기 한 필름 마냥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유도 눈이 녹고 새순이 돋는 까닭도 모두 그 때문인 것 같았다. 시간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 했다. 지난 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52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5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가끔은 열불이 날 만큼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웠지만 딱 그 또래만큼 그랬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던, 이제 다시는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2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맞춤 수도 없는 아이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앉고 잘 자라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어떤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선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일고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느냐 묻는 듯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쯤이었다. 처음에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였다.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나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생활비 통장에선 매달 아파트 대출금과 높은 이자가 빠져나갔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만만치 않았다. 내 월급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쯤 어린이집 차량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차분한 말투로 나를 위로하고 공적인 어휘로 보험금 지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곤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 내 이름을 적는 칸과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비어 있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양식이었다. 그리고 언젠간 나도 그와 같이 사무적인 얼굴로 누군가의 슬픔을 대면했을 터였다. 서류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연달아 3대 피웠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데를 손보는 건 가장의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그런데 내가 거기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 이상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